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여준입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정부기관과 언론들이 나서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날 때면 자신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알려내기 위한 천막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천막이 늘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들인데요. 지난해 5월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이 발의됐음에도 정부가 예산 부족과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 제정을 미루고 있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겁니다. 다른 신체 장애인들과 달리 지능상의 문제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알려내기조차 어려운 발달장애인 문제는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보다 더 정교하고 차별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장애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힘들다고 소리내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진작 고민을 나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가치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그 어려운 현실을 마주보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행동에는 많은 이들이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모두 아프고 힘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팟캐스트 윤여준 7번째 시간인 오늘은 김성식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안철수 캠프에 몸 담았었고 또 지금도 4.24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돕고 있는 분입니다. 4.24 재보선을 둘러싼 정치권 현안을 비롯해서 가능하다면 재보선 이후의 밑그림이 어찌 그려지고 있는 것인지, 더불어 또 출범 한 달 넘기고 있는 새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김성식 의원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갈 한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김성식 전 의원님을 모시고 의원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재보궐선거에 나온 안철수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향후 행보까지 여쭈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식입니다. 네, 좀 선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아직 주민들께서는 차분하게 이제 4.24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관찰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매우 낮은 자세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있어서 네. 또 사진도 좀 같이 찍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꾸지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네, 다른 데서 들으니까 현장 분위기가 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약간 그런 낮은 자세의 어떤 그 지역구 돌아다니기가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 정치가 좀 문제를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 문제를 좀 해결해가는 집단이 좀 되어주기를 바라니까요. 그 문제를 안철수 후보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안 후보도 이러한 이제 지역 차원의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실수를 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후일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을 위해서도 단련의 과정이 되고 또 배움의 과정이 되기를 뭐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금 뭐 낮은 곳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낮은 곳에서 바닥을 기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상에 오르기 쉬운 중턱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지적도 다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를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가 이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었고 그때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일단 어려운 가시밭길이라도 새 정치는 반드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저희가 예상했거나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는 일단 현실 정치에 부딪히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구름에서 좀 붕붕 떠다녔다고 한다면 이제 땅에서 현실 정치 속에서 일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선거나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고요. 예, 뭐 그런 마음가짐이죠, 저희는.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 안 후보가 대선 당시에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다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 의원 보시기에 지금은 안 후보가 확실히 땅에 발을 딛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뭐 저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성장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대선 때는 그 말하자면 많은 분들의 환호 속에서 계신 분들 악수도 다 못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한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갔는데 뭐 상황이 이제 저 멀리 한 분이 운동장 끝에 한 분이 계셨대요. 네. 뭐 대선 때 같으면 그런 분들이 눈에도 들어오질 않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분까지 쫓아가서 악수를 하고 왔다 그러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많은 걸 느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근데 또 땅에 발을 디디시는 것도 좋지만 또 사실 그 지역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후보께서 그래도 그 지난 대선 주자셨고 또 이제 정치권을 변혁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귀국하시고 한번 기자회견이랑 최근에 기자 간담회 이후에는 뭔가 좀 메시지를 던지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지역구 선거에 치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주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건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너무 정치적 메시지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노원병 선거에 어쨌든 갑작스레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낮은 자세로부터 이해를 구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정말 그 새 정치를 위해서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굳이 또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이번에 출마하지 않고 또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생긴 만큼 본인의 부족했던 점이 바로 현실 정치 속에서 새 정치를 일구어 나가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 저는 잘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가시밭길을 간다는 말씀을 작년에 뭐 안 후보 자신이 했지만 막상 안 후보가 행동으로 보여준 모습은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제 부산 출마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부산 선거가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서울 노원병 선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사실은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저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부산으로 출마하려 했다고 한다면 저는 말렸을 거고 반대했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우리 정당이 여러 가지로 뭐 노력도 했지만 부족한 점이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기반이 뚜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취약 지역에 간혹 뭐 근본적인 전국 정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역적인 그런 그 일종의 편향성이랄까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취약 지역에 뭐 어떤 사람을 내보내서 좀 외연 확장식으로 해 나가는 이런 방식은 저는 새 정치를 일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차피 처음부터 표 계산 시기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거든 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일고 나가야 되는 차원이고 수도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후보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부산 나갔다면 고향 정치한다고 더 비판받지 않았을까요? 또 문재인 후보도 부산에서 어렵게 기반 잡고 또 야당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꼭 좋게 보이지만은 또 안 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 그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얘기는 뭐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부산 영도에 나가셨다면 아무래도 또 단일화 프레임으로 가시기가 쉬웠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 지역구도와는 다른 새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부산 영도로 내려가라는 게 이제 PK 지역을 가져와야 승산이 있다는 그런 민주당의 지역주의 극복 전략에 입각한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민주당의 지역주의 극복 전략은 그런 것인데 그럼 새정치 담론에서는 지역주의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수도권 쪽을 더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 건지요? 사실은 새정치를 실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아직도 먼 길이고 저희가 지금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또 역량이 또 그 정도가 솔직히 못 됩니다. 안철수 현상으로 벌어졌던 일을 현실 정치의 씨앗으로 새정치의 씨앗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 4월 달 현 시점에서의 저희의 모습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정치 흐름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좀 골고루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수도권은 지역주의에서 좀 중립적인 지대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출발을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출발을 하는데 가급적 전국적으로 새정치 싹이 좀 더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본인이 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고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나름대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 온몸을 던졌던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의 트랙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 의원께서도 방금 이제 새정치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또 안철수 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새정치 아니에요. 네. 이번에 노원병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나오니까 새정치를 앞세워서 정면 승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게 보도된 게 있어요. 근데 막상 안 후보의 새정치라는 게 뭐냐 하는 것에서 궁금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작년에는 새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반정치적인 행태를 보인 면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라는 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의 새정치냐 아니면 아예 비정당 정치 또는 반정당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본인의 입으로 정치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즉 정상화죠. 그것이 새정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정치적인 시각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개혁론 중에 하나인 뭐 기득권 내려놓기 또 의원 정수 축소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부각이 되어서 그것이 안철수 후보 정치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 장관님이나 한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는 오랫동안 이제 기존에 그게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이건 보수 대 진보이건 지역적 대결 구도이든 간에 이 적대적 공존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서로 반사 이익에 기대고 서로 혁신하고 새로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보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때 이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과도한 정쟁의 정치를 이 협력의 정치의 틀로 바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정권 교체도 2번 하고 총선도 7번 대통령 선거도 그때 6번째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정권도 바뀌어봤지만 해결하고 오지 못하고 있는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경제민주화 문제, 그다음에 돈을 얼마 내고 복지를 얼만큼 할 것인지, 남북 문제, 정치개혁 문제 이런 거는 그동안 여야가 주장만 하고 또 여야로 입장이 바뀌면 말을 바꾸고 그랬으니까 아예 그것은 일종의 연정의 방식으로 여야 정치 협의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풀어가 보자라고 이제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의
앞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이나 새정치의 내용은 더욱더 풍부해 가야 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의원 정수 축소와 연관된 논의 속에서 이 근본적인 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조금 잊어진 것 같아서 뭐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후에 또 본인의 정치 행보 속에서 보여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기득권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보다는 아까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정당 둘이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득권 구조 아니에요. 그게. 네. 이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게 정치쇄신의 핵심 과제지 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는 아니라고 봤는데 하여간 설명이 그렇게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실망했던 사람이 하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 작업을 민주당이랑 이제 실무 협상을 했던 제가 뭐 안철수 캠프에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네. 대표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이 과정은 보다 뭐 청취자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새정치 공동선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그때는 이제 주로 안철수 후보가 주로 제기한 내용들이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금 더 풍부한 그 정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아까 독과점적인 진입 장벽이라든가 당내 개파나 과도한 이 진영 논리 이런 문제들도 거기에 다 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정수 축소 문제라는 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어떤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IMF 직후에 의원수를 잠깐 줄였던 것처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렸습니다만 또 안 후보 본인께서 그 의원을 줄여서 그 세비로 뭐 정책 복지 예산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건 약간 과정보다는 좀 결과를 중시하는 좀 그 탈정치적인 그런 좀 견해였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18대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네. 이거 원외 시절에 제가 17대 때나 이럴 때도 당직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선거구 협상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는 겁니다. 지금 275명으로 출발했던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 299명이라는 마의 일종의 자제해야 될 선조차 넘어서 이번에 300명이 되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령 정치가 잘 돌아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민간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이렇게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거 다 국회의원들이 다 뭉개고 결국 타협이 안 되니까 의원수를 야금야금 늘려온 것이 현실이라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 대한 문제 의식은 국민들도 갖고 계시다고 보고 또 향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정말 함께 좀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할 때는 저는 국회 차원에서 그런 그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고민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워낙 의원 정수 문제는 그동안 야금야금 늘려온 관행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장관님 잘 지적하셨지만 독과점적인 이런 진입장벽을 치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충원되지 못하는 이 우리 현실과 적대적 공정구조가 문제입니다. 저는 여든 야든 가령 산업화 시대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뭐 관료들이란가 군인들 그때 당시는 유능했던 분들입니다. 또 민주화 시대 때는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정치에 충원돼서 또 헌신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세력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기득권이 되어서 그 이후 세대의 정치 진입이 제대로 된 적이 없고요. 전부 비슷한 컬러의 세력들만 공천 때 계속 똑같은 그렇죠. 충원, 네. 뭐 동색의 충원만 이루어져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각 정당들이 정치적 대표성이 약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정치 불신이 커져왔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향후에 새정치 주요한 내역은 바로 이 민주화 이후의 세대들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정당들이 총선 때마다 대개 후보자 40%를 교체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정당 정치하는 나라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바꾸는 것인데 그런데도 왜 정치가 안 바뀌고 왜 국민들이 볼 때 사람 얼굴은 바뀌는데 정당은 안 바뀌고 정치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김 의원 지적하신 대로 결국 같은 과 사람을 충원해서 그렇다고요. 가치관이 같고 사고방식이 같으니까 행동량이 같은. 얼굴은 바뀌는데 정치는 안 바뀌는 거죠. 네. 이 구조를 깨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강고한 카르텔 구조인데 이거 깨지 않고서는 한국 정치 안 바뀐다고요. 예. 그런데 아까 그 의원 정족수 이제 줄이는 문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실망했던 것이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기 본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뭐 수를 줄이자든가 세비를 깎자든가 하고 주장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대표성이라는 문제에서 볼 때는 의원 수가 많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구에 비해서. 예. 그리고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안 후보도 당시에 의원 수를 뭐 줄이자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전형적으로 CEO 마인드 아니냐. 뭐냐 하면 민주정치에서 이거 산출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산출이 시원찮으니까 투입을 줄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망한 일이 있어요. 저도 약간 말씀을 보태면은 아까 이제 독과점과 진입장벽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독과점을 좀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려면은 아무래도 좀 비례대표 비중이 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식의 개혁 방안도 되게 의원 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 수가 가령 의원 정족수 문제가 정치개혁의 초점으로 비추어졌던 것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네. 정치개혁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동의하지만 네.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얼마나 자신들의 정책 노선 하에 다양하게 포괄하면서 대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국회 마지막 법안 소위 가지 않습니까? 주요한 법안의 골자를 다루는 법안 소위는 6명이 앉아서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네. 그 정수 축소 문제가 너무 정책에 초점이 됐던 부분들은 뭔가 좀 이해를 좀 잘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 뭐 이렇게 그 보는 문제는 여기서 예.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안 후보가 말이죠. 그 이제 그 출마 선언할 당시에 노회찬 전 의원, 그 노원병 출신 전 의원 아닙니까? 전 의원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문제 의식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이 보도된 걸 봤어요. 그 안 후보가 생각하는 계승해야 할 그 노회찬 전 의원의 문제 의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노회찬 의원은 개인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우 정의롭게 우리 사회의 인권의 문제를 비롯해서 어두운 그늘을 이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굉장히 그 점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치가 아까도 걱정하듯이 이제 지역별 세대별로 너무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이 문제를 해소하는 주요한 하나는 계층별로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이 부분에서 특히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을 좀 대변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가. 저도 사실 부끄럽게 정치인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인이 현실적인 이제 표 계산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을 주로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은 목소리가 작아요. 그동안 우리 정치가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못했다 보니까 요즘 와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정말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진보 정치는 그러한 측면을 국정의 아젠다로 계속 이렇게 많이 끌고 오면서 이 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의 대립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조금 이 정책 노선을 갖고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측면 이런 점들은 향후에 우리가 정치 개혁을 고민할 때도 뭐 궁극적으로 노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변론의 문제는 남습니다만 그 문제의식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견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불필요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는 겁니다만 진보 정의당의 경우에는 또 진보 세력 내에서 정말 좀 대북 좀 편향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고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싹들은 잘 발전할 필요가 있는데 기왕이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랄까요? 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오히려 확실히 표방하고 점진적인 진보개혁 노선을 할 때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예, 뭐 저도 내부에서도 그런 조류가 있다라고 듣긴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사회자만 들어가면 이게 뭐 사회민주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안 가리고 그냥 막 적대시하고 불순시하고 하는 분위기가 워낙 오랫동안 압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심정은 참 이해할 만하다 생각은 되죠. 그런데 요새 와서는 이제 삼인주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씩은 삼인주의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북유럽의 그죠? 그런 경제적 번영이나 정치적 안정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3인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우염시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제 국민적인 수용성이 높아지고 네. 그렇게 해서 진보정당들이 특히 진보정의당의 경우 미래가 잘 열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동안 독감점적인 이 여야의 진입장벽에 최대의 그 피해자면 피해자를 할까 어려움을 네. 겪었던 쪽이 진보정당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자유주의에서부터 3인주의까지를 포괄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뭐 3인주의 얘기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수십 년 이어왔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정치의 자양분이 빈약했던 빈약했죠. 거죠. 아주 예. 빈약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앞서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안 후보님 기자 간담회에서도 약간 정치의 아까 기본 말씀하셨지만 또 서민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새 정치가 별달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서민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도 봤었는데 약간 그 작년 대선에 비해서 좀 새 정치의 내용을 조금 더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것으로 좀 채워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었는데요. 뭐 귀국하실 때 최장직 교수 저서를 굳이 이제 들고 사진을 찍히신 상황도 있고 굳이 들고 찍었다는 거죠. 그런 예, 부분에서 하여튼 좀 그 어떨까요? 안철수 뭐 후보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이 새 정치의 내용이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정치를 제대로 좀 새롭게 살려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보다 대선 과정을 지나치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네. 그 점은 아주 긍정적인 진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오늘 거듭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정치라는 게 부분적으로 갈등도 수반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회적 갈등을 몇 가지로 간추려 주는 게 정당과 정치의 역할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화는 되었지만 정당의 민주화는 되지 않았고 국정의 민주화는 되지 않았고 즉 민주주의라는 게 좀 굉장히 공중에 좀 떠 있잖아요. 실속을 좀 채워야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새 정치의 내용이 국민의 삶과 좀 직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쟁적 요소보다는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얘기입니다. 더 채워가야 될 문제이고요.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이제 노원병 주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때부터 더 큰 새 정치의 실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렇죠. 더 겪어 나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최장집 교수께서 연초에 칼럼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양당에서 벗어나는 제3정당을 만들어내고 이제 착근시킬 수 있다면 그게 한국 정치에 대한 최대의 기여가 아니겠느냐라고 쓰신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원님의 좀 의견이랄지 혹은 전망이랄지 이런 게 좀 있으신지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나이 20살 먹은 이래부터 이제 뭐 때로는 민주화 운동으로 때로는 이제 정당 제야가 저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사실은 크게 좀 이렇게 크게 보면 운동과 정치 속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제 삶이 있습니다. 근데 새 정치를 말로 하기는 좀 쉬워도 이걸 정치적 실체로 만든다는 것은 제 그런 경험 탓인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책임감을 수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참 책임 있게 준비되어 있거나 저희가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저희 내부도 과연 앞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룹이 일정하게 있을 뿐 뭐 여기가 정치로 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정치에 맞는 조직 원리를 갖춘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과 당원과는 또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을지도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은 알고 있고 결국 이번 선거를 이제 마치고 나서 또 좀 밀린 숙제를 해야 하는 심정으로 또 이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최장직 교수는 평소에 그렇죠 정당 정치의 발전에서 이제 많은 애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대선 과정이나 그 전에 안철수 당시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은 정당 정치를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때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네. 제가 뭐 변명 삼아 드리면 네. 그때 이제 이미 대선이 치러지고 있고 이제 뭐 안철수 후보도 뛰었고 문재인 후보도 아직 그러니까 단일화 되기 전이죠. 그다음 박근혜 후보도 있고 또 여러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이제 뭐 일각에서 좀 진짜 안철수 후보를 아끼는 사람도
이번에 후보로 나온 가운데 이후의 과정 속에서 뭔가 정당으로서 좀 책임 있게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이라 이제 그런 논란이 휩싸이게 내세우게 되면 이제 또 그 신당 논의 중심으로 또 복잡하게 번져갈 것도 우려가 되고 또 그때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후회한 일이지만 9월 19일 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에 좀 정치 세력적인 준비를 못하고 출마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지 못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고민을 하되 그것을 내용을 갖추고 또 실질적인 역량을 갖춰 나가면서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뚝딱뚝딱 만들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신당 만드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요새 이제 아무래도 뭐 정치계나 언론계나 이제 관심사가 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에서 이제 당선이 된다고 치면 그 이후에 이제 정계 개편의 핵으로 떠오를 거라는 예상을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선이 될 때 말이에요. 당선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은 5월 4일 날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지금 예상하기 어려우나 안 후보가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그 이후에 민주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까? 예, 저는 뭐 여기부터 이제 철저히 이제 제 사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 갖고 안철수 후보랑 뭐 깊이 의논을 한 적이 없고 또 그럴 겨를을 저희가 선거 때문에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편에서는 그 뭐랄까 경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협력을 하고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그 민주당이나 또 혹은 새누리당에게 바라는 바는 기성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좀 자기를 좀 혁신시켜라.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치는 안 바뀌고 있지 않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같이 이런 경우는 아직 힘은 미약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새 정치를 실체적으로나 노선적으로나 검증을 받아라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상당 기간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는 좀 혁신을 위한 마인드,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새로운 씨앗을 일구는 좀 뭐 굳이 따지면 창조의 마인드랄까 이런 게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진보 정의당의 경우에도 조금 더 진화하고 현대화해서 아까 사회민주주의적 유럽식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더 큰 국민의 좀 사랑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뭐 단순하게 연대를 말하기 이전에 국민들께서는 대선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정치 세력이 자신의 포지션에서 우리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라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어떤 관계가 될지는 그런 숙제를 국민이 내준 숙제를 각 정치 세력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안 후보에 보고 하는 말이 정치를 쇄신하더라도 민주당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기 확실하다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새 정치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 예? 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후보하고 얘기 나눠보신 일 없어요? 예, 그건 없지만 어쨌든 이번 그 선거 자체는요. 이번 모선 자체는 저희가 단일화나 이런 것을 앞세우기보다 정말 현실 정치에 새 정치 씨앗을 뿌리겠다는 그런 일관된 자세로 치를 것이고요. 뭐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저는 두 가지는 좀 나눠 보고 싶은데요. 뭐 이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논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야 정당 만드는 게 어디 쉽냐? 우리 의석이 각각 150몇 석, 120몇 석씩 있으니까 네. 당신 해봐야 별 소용없어. 그러니까 들어와. 이런 단순한 기득권 논리라면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네.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충분히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뭐 더 큰 혁신을 위해서 어떤 그 논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즉 새 정치를 위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럴 때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희상 그 민주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 했죠. 국회에 들어오면 안 후보도 국회에 들어오면 300분의 1이다. 네. 네? 상당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네, 저는 그 말씀은 맞다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들께서 당선시켜 주신다면 안철수 후보는 탄탄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또 본인이 서게 됩니다. 이것을 본인이 일어서야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오늘 뭐 기자가 툭 질문을 하니까 안철수 후보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뭐 그러면 뭐 1년 후에는 안철수의 정치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으냐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아이고 1년 후에는 정치적으로 살아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랑 뭐 가벼운 조크 삼아서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 현실 정치 속에서 역량을 검증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뭐랄까 각오 같은 거 그런 걸 내다보는 어떤 마음가짐은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이제 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빼더라도 말이죠. 지금 민주통합당만 하더라도 총선에서 지고 나서 전혀 자기 성찰을 안 하고 그냥 대선을 치러 대선을 패배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선 패배 이후에도 사실 정당이 대선 패배라는 건 굉장한 중요한 일이고 더군다나 총선과 대선을 연달아 졌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통렬하게 반성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한 번 절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당을 상대로 예? 저 당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총선 때까지는 일단 제1야당인데. 네. 예. 그런데 그럼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됐다 하더라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힘으로 저 강고한 당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또 그럴 만한 또 위치에 있느냐 이 점은 저는 조금 변론의 문제입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로서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기성정당으로 하여금은 좀 더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이런 국민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기성정당의 경우에는 혁신을 좀 촉진하는 역할 정도는 네.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분들께서 보다 주도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문제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분들이니까 저분들한테 또 주도적으로 고민하길 기대한다는 거는 좀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그런 걸 혁파해서 새정치 해달라는 게 국민적 열망이었어요. 그 열망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열망을 열망에 부응하려면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조직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실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저 강고한 기득권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런 국민의 열망, 국민의 에너지를 조직화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직 저희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적어도 저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희의 이런 부족한 현실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저는 그나마 진실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외부에서 참 과도한 신당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 제가 이런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그 얘기는 정말 그 어떤 그런 정치 세력 차원에서의 새 정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네. 정책 비전의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원리든 또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든 또 우리 내부의 경쟁과 또 어떤 통합의 구조든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방금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검증도 받아가면서 또 오히려 자문을 받아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이 민주당이 과연 변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이제 저희 처지에서 하는 것은 저희 처지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선한 정치권 변화의 자극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또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민주당도 그런 변화가 생길 것이고 새누리당도 뭐 요새 뭐 박근혜 정부의 이제 출범 이후에 기대도 있었지만 또 실망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새정치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 세력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정치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거보다 역할을 하게 해야 돼. 이것을 악순환, 그러니까 정쟁의 악순환이나 반사이익 추구의 악순환이 아니라 좀 선순환적인 국민 우선을 할 수 있는 국민 우선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문제이고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할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한국 정치권 전체를 저희가 뭐 다 때려서 어떻게 뭐 혁명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과도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후보는 그런 과도한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대통령 선거의 시절이었고요.
정치 현실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좀 깊은 고민을 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사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메일을 주고받은 네.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뭘 좀 네. 반성을 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준정당 정도의 새정치 세력을 어느 정도 네. 만든 다음에 대선에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총선도 있었고 했는데 네. 이런 과정 없이 하니까 뭐 선거전에서 여러 가지 밀리는 건 둘째치고 국민들이 볼 때 안철수 후보가 그래 정치 변화를 위한 소금의 역할까지는 땡큐 오케이인데 정권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까지는 못 주지 않았느냐.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맞죠. 안철수 후보도 똑같이 제 반성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저희가 지금 충분한 그 저희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답을 드릴 만한 그 준비는 덜 돼 있고요. 이번 선거 과정을 치르면서 또 하나하나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김 의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김 의원께서 최근에 아까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그런 충분한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아.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선에 대해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결과적으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이제 기국 공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그전에 또 이게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 이메일을 좀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자기가 무한 책임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네. 무한 책임이란 말은 흔히 이제 언론에서 말하듯이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뭐 유세를 한 번 더 했으면 덜 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국정을 맡길 만큼의 국민적 신뢰까지는 못 얻은 상태에서 문 후보를 도와주려다 보니 그 플러스 할 수 있는 그 힘이랄까요. 거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게 능력의 한계만이었나요? 마음의 한계는 없었나요? 저는 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이번 뭐 총선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갈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대권 주자의 대자는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난 얘기 그만하고요. 그 근래에 뭐 언론계나 정치권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되게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당선된다 치고 그러면 이제 창당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보낸다는 거죠. 네? 당 후보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를 내보낸다. 특히 호남 지역이 지금 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강하니까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많으니까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의석을 석권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제1야당의 위상을 확보하고 그 선거를 통해서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16대 지방선거 통해서 그러고 재보궐선거 통해서 이제 제1야당 위상을 확보한 다음에 16대 총선 2016년 총선이죠. 네. 그 총선에서 제1야당의 위치를 이제 공고화한다. 그 계기로. 이런 다음에 17년 대선으로 간다. 도전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래서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이 숭늉 정도가 아니라 숭늉보다 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정당 생활을 해왔던 적이 있고 그 내부에서 쇄신을 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사실 잘 못 해냈어요.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으로 좋은 세력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기존의 진입장벽 하에 견제구 하에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보선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도 안 돼 있고 논의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저희한테 주시는 이제 정치적 조언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좀 책임 있게 다듬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또 일부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1960년 4.19 이후에 우리 한국 정치에서 3당이 성공한 일이 없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설사 당선이 돼서 제3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새누리당 틈사이에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그래서 뭐 심한 사람은 말하자면 전에 문국현 씨가 왜 창조한국당인가 만들어서 좋은 시도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도 제3의 어떤 세력을 정당을 만들면 뭐 제2의 창조한국당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실력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게 정당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그 우려나 이런 것도 저는 다 경청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당 얘기나 신당 얘기는 뭐 지금 책임 있게 드릴 수 없는 측면도 이제 그런 데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요컨대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나 뭐 또 이른바 그 안철수 후보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저희가 새 정치를 독점할 권한이 없어요. 정말로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기성정당 내에서도 뭔가 헌신적으로 그 안에서의 정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에 있건 민주당에 있건 진보정당에 있건 다 새정치의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저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간 무슨 큰 사고 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안 후보가 대통령 후보였다는 걸 잊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 의원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감이에요? 예, 저는 그때는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 후보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각이 굉장히 저는 발을 발랐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경제는 양극화 문제 등 심화이제 진보적으로 해서 뭔가 예전식 복고적인 보수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융합적 사고 속에서 뭔가 비전을 만들고 또 좀 협력의 정치에 이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때로서는 저는 감이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한편에서 우리 정치 변화에 또 나름대로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그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신뢰까지는 얻지를 못하고 따라서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운 좋게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수업의 대가를 그만큼 치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그 합니다. 대가를 국민도 치러야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노원 상계동을 다니면서 국회의원 선거로서 이 경험, 주민들 만나서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그렇죠. 부진을 받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새 정치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큰 실수를 할지 몰랐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물론 아닐까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상이나 목표, 포부가 훌륭하다 그래서 반드시 국정 운영을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정 운영은 그 남들 또 다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볼 때는 안철수 당시 후보가 그런 준비가 돼 있었다고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눈으로 봤던 사람인데 어쨌거나 저렇게 새로 시작을 해서 또 밑바닥부터 이제 한다니까 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내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것은 정치인에서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유능하고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그 내면에 더해서 그 자신의 정치적 길을 공공의 프로젝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숙제를 갖고 있고 이 과정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역량을 보여야 될, 더 쌓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가 인식이 처철합니까? 네, 저랑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문제식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대선 과정을 통해서 본인 나름대로 깨닫는 교훈이 핵심이 그건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는 뭐 이쯤 해두고요. 또 새로 출범한 정부 얘기를 안 하면 또 결례일지 모르니까 정부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창조 경제, 이것 때문에 뭐 온통 막 이 창조라는 말이 요즘에 한참 핀 벚꽃처럼 그냥 만개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보세요. 심지어 이제 창조 외교, 창조 국방, 창조 교육, 창조 직업, 뭐 창조 복지, 창조 관광, 창조 인재
뭐 정부 국정의 모든 분야가 다 창조자가 붙습니다. 저희도 창조 팟캐스트를 해야 될 것 창조 같습니다. 팟캐스트 해야 되고, 예. 이제 안철수 후보도 창조 정치 해야 된다. 창조 정치. 예. 그런데 막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주무부처네요. 여기 네. 장관 후보자로 된 최문기 후보자 청문회 하는 걸 이제 저도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 청문회를 보면서 놀란 게 아니 이제 그 창조 경제를 다룰 주무부처의 장관으로 내정된 그 후보자가 창조 경제 개념이 잘 정립돼 있지 않다. 이거 저도 느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 창조 경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서 내는지 있느냐 또 의문이지만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면 자신의 어떤 개념, 자신의 논리가 딱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예, 그러니 개념 정립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관의 실천 전략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혹시 보셨어요 청문회? 저는 청문회 자체는 보지 않았는데 뭐 창조 경제론 가지고 여권 내에서 특히 뭐 논란이 되고 누굴 가리키려 드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족하지만 경제를 조금 이렇게 뭐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정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이제 창의 경제란 말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이런 경제가 갖고 있는 한계, 이제 그 제조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잖아요. 거기에 한계도 있고 내수의 경우에는 말이 쉽지 내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살리기가 양극화나 금융 부채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제가 창의 경제란 제가 썼을 때는 두 가지가 키 컨셉입니다. 하나는 기업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거. 즉 덩치 큰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창의가 있는 쪽에서 혁신을 하는 쪽에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 이제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청년 창업이랄까 이런 창업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업들이 커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 뭐 한 번 하다가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자로 낙인 찍고 뭐 신용불량자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개인들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이런 경제 활동이 더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쫙 자라나옴으로써 소수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좀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제 저는 창의 경제라는 말을 썼는데요. 요즘 저 현 정부에서는 어떤 이해를 갖고 비슷한 맥락일 텐데 아마 뭐 미스언더스탠딩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다 이제 뭐 융합이죠. 뭐 통신과 뭐 방송의 융합이니 막 이게 들어가니까 막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원리는 단순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기업 생태계 정비와 그러니까. 패자도 다시 할 수 있는 마음 안철수 갖추는 후보가 거. 과거에 그 얘기를 많이 여러 번 맞습니다. 반복해서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왜 뭐 창조 경제는 위로부터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길을 깔아주는 거라는 얘기만 했죠. 근데 저는 또 의미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지금 창조 경제는 또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한 게 뭐 특정 산업 분야를 이제 창조 경제 분야로 지정해서 거기 대기업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하고 또 해외 자금도 끌어와서 이쪽도 또 규모의 경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창의 경제의 어떤 의도 자체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더 맞을 텐데 말은 창조 경제지만 예전 대기업 중심 성장론을 가져와서 또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게 아니냐. 신성장 동력으로 뭐 무슨 전지 산업한다, 무슨 산업한다, 뭐 태양광 한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막 집중 투자하는 방식은 창조 경제는 안 맞죠. 게다가 또 실리콘밸리 같은 방식은 정말로 자본이 많은 미국 같은 사회에서나 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고려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아니죠. 실리콘밸리 뭐 사소한 얘기입니다만 실리콘밸리는 하나의 생태계로 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생태계 없이 뭐 그렇죠. 이러저렇게 창조 경제한다고 설치는 게 많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요새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국정 철학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뭐 유행처럼 많이 나오는데 반복해서요. 물론 과거에도 백성들이 국정 철학이라는 말을 뭐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뭐 전면에 나서 가지고 국정 철학이 강조된 일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의미로 하면 뭐 일종의 그 공직자의 최고의 위치에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뭔가 공적인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이제 정치를 펼치겠다, 국정을 펼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은
계몽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져 있고 정보나 지식으로 다 무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정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있죠. 물론이죠. 이 부분을 몇 가지 갈등이나 대립 지점으로 잘 간추려낸 다음에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만 국정이 돌파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국정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오래 가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집단 지성을 모으는 시스템을 꼭 갖추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날 이게 언론에 뭐 크게 보도된 거지만 그 당정청 워크숍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 아마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뭐 설명을 이제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쓰신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예?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을 이걸 모아가지고 국정 철학이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다는 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청와대의 주무수석인가요? 국정기획수석이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어쨌든 중요한 핵심 수석이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볼 때 대통령 국정 철학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받아쓰기 하고 뭐 관리나 하려는 모습들에 대한 뭐 정치권 내에서 이제 질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새누리당 그 대표 시절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거든요. 기존에 좀 너무 신자유주의에 치우쳤던 경제 정치가 이런 것을 그래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이런 것들 충분히 앞세고 또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막상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는 좀 줄어들고 또 복지처럼 뭐 이렇게 시혜적으로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도 아직 혼선이 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반대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을 좀 통합적으로 이끌겠다는 모습이 어떤 비전의 제시나 인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뭔가 국민들에서 100% 줄 거는 같고 약속은 지킬 거는 같은데 국민들의 갈증은 그거 이상인 지점 여기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도 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지난 MB 정부 때도 워낙 우리가 훈력을 많이 쳤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지금쯤 이런 사회적인 또 질타도 있고 또 일부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걸 기대하고요. 그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계신 소병수 의원이 뭐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뭐 국정 운영 철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다라고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그죠? 창조 경제에 관한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갖다 흠집 내려는 의도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국정 철학을 잘 몰라서 실패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이제 당나라 그 태종 때 그 위증이라는 이제 충신이 있었는데 이제 그 위증보다 조금 이제 하급 관리가 이제 당태종한테 막 그냥 조금 이렇게 듣기 거북한 소리로 상소를 하니까 당태종이 이제 그 신하를 이제 벌하려 하니까 위증이 하는 얘기는 임금의 마음을 흔들려면 충직된 간언은 격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누가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당태종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괜히 임금 비유건드렸다가는 정말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뭐 민주주의 시대에 전혀 그런 화를 당할 염려가 없는데도 어째서 위증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대통령한테서 안 된다는 말 하는 사람이 없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최근에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최근 언론에 또 화제가 잠깐 됐던 게 소위 17초 사고 아니에요. 네? 누가 초수를 지어봤는지 17초 두 줄짜리 17초 사과가 이게 또 이제 한때 화제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가 작년에 대통령 유력한 후보였었고 또 김 의원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만약 우리 김 의원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17조 사고 했을까요? 저 지금 백수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감투를 씌워주시니까 이게 참 힘듭니다만. 또 누가 알아요? 나중에? 저는 뭐 결국은 이제 공직자들도 이 좀 공공의 정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할 말 할 때는 좀 하되 뭐 그걸 기분 나쁘게 찍찍찍찍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찍어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최고 책임자를 설득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서실장쯤 되면 한 번쯤 직접 언론에 나와서 잘못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다면 설득력이 높았겠죠. 이런 거 조금 인색하게 하다가 손해 나중에 더 크게 보거든요. 아니 뭐 보도된 걸 보면 그게 뭐 인색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면 대통령한테 또 책임지라고 또 추궁에 들어올까 봐 대통령을 그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것인데 뭐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누가 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제가 알 길이 없으나 예.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지만 형식 논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그나마 17초짜리 사과도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대변인 시켜야 했다. 예, 이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충성심으로 뭐 한 것까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더 욕보인 게 됐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네. 박 대통령의 인사 혹은 청와대의 인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 이제는 큰 실수 없이 또 좋은 사람을 잘 골라내겠구나는 이런 확신까지는 못 주었죠. 이런 점이 사실 사과를 했지만 대리 사과를 했지만 의미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대변하는 줄 알았더니 비서실장 대변도 하는가 봐요. 드문 경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뭔가 진화한 제도가 있는 모양이죠. 예. 예. 하여간 뭐 예, 오늘은 우리 김성식 의원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 한참 선거 때문에 바쁘실 텐데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자원봉사자의 한 명으로서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인도 좀 찾고 또 그분들 중에 또 지인 찾기 운동도 좀 해서 투표율이 낮은 선거니까 좀 고전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요즘은 시간이 좀 많습니다. 되게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아 바쁜 분들이 꼭 말은 저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장관님 팟캐스트에 못 나왔습니다. 아니, 어쨌든 참 중요한 시기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작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안철수 현상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안철수 현상을 통해서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철수 현상의 열기를 스스로 식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선 당일 미국으로 총총히 떠났던 안 후보는 그로부터 약 석 달 만에 정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철수에 대해서 여전히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은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철수식 정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 안철수에게는 안철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선 안 후보는 작년 대선 때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 안철수와 안철수 정치의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